고3이나 재수 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일생 동안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 경제학에서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이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학에 제가 10계명이라고 붙여놨는데, 원래 10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일종의 행동규범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놓은 거는 여기서 나오는 10계명은 이 경제학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공통적인 경제 현상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예를 들자면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모든 선택에는 뭔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짜 점심이 없는 거죠. 잘못 선택하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총장 전에는 이제 경제 원론을 강의하면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는데 3월 학기에 입학해가지고 강의를 했었는데 어느 학생이 강의 끝나자마자 저한테 막 복도를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휴대전화를 딱 보여주면서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교수님 책을 보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나오는 그 귀절을 이 휴대전화에 찍어 왔더라고요. 그 찍어 온 게 뭐냐면은 기회비용이었어요. 제가 어느 책인가 기회비용을 설명하면서 고3이나 재수 때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일생 동안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핵심은 바른 선택, 합리적인 선택, 효율적인 선택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학을 배우는 이유를 부자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물질적인 부가 행복이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가 많아서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잘못 선택한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은 사람들은 혹시 행복하지 못할지라도 많은 것들이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그래서 어쩌면은 경제학적인 행동을 제대로 모든 일상에서 한다면은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경제학의 그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판단은 한계 원리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계 원리로 하라. 아까 제가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 더 추가할 때 얼마나 효용을 더 얻게 되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두 번째 단위 때 먹을 때는 한계 효용이 어때요?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살 때는 첫 번째 샀을 때보다 가격을
더 적게 지불하려고 하죠. 이게 많아져가지고 한 5개쯤 돼봐요? 그러면, 나 그거 싸도 안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한계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한계 원리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비행기가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가잖아요. 비행기 회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350명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근데 349명만 태우고 갈 때하고 350명을 태우고 갈 때하고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극히 적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태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 우리 용어 배웠잖아요. 한계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효용은 한계 효용이지만 이건 비용이니까 한계 비용이에요. 그럼 비행기 회사는 350번째 승객에 대해서는 요금을 적게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좌석이 나오면은 비행기 회사는 50% 세일을 해서 태워도 그 기업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비행기 회사를 들은 이유는 아까는 소비자였고 이번에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소비자나 기업이나 모두 다 한계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경제적 요인에 반응한다. 이거는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죠. 예전에 서울 시내에서 버스 전용 차선 단속하느라고 경찰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CCTV가 달려있죠. 위반하면은 당장 고지서가 날아가죠. 아침에 그 위반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유거래를 통해서 혜택을 본다. 자유거래를 통해서.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거래를 한다. 자유롭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자유롭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서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은 거래를 안 하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무역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국가 간에는 자유무역이잖아요. 흔히 FTA 이런 거 있잖아요. FTA 할 때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은 부문별로는 서로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거래를 통해서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본다. 이것도 경제학의 중요한 10계명입니다. 6번째, 일반적으로 시장은 경제 활동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소비하는 사람하고 생산하는 사람, 더 경제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수요자하고 공급하는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대체로 요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모든 것을 개입해서 어떠한 거래, 분배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가 시장이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경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북한이나 과거의 사회주의에서는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없었죠. 정부가 다 배분했잖아요. 근데 결과가 시장 경제 기반을 둔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째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자동차의 생산 능력이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하는데 자원만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또 기술이 있어야죠.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자원이나 기술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그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생산 가능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나라가 주어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생산의 그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나라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 생산 가능점이 100인데 7, 80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은 생산 능력이 풍요하고 생산 능력을 더 확장할 수 있을 때 그 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9번째하고 10번째는 돈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돈이란 말을 근데 쓰질 않습니다.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고상한 말을 씁니다. 통화라고 얘기합니다. 자, 돈이 많이 풀리면은,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어디서 발행합니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죠. 신사임당하고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은 여기 중요한 건 지나치게라고 되어 있죠. 지나치게 늘어나면은 인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니까 9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통화량이 가급적 적절하게 공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번째를 보시면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실업은 요즘 우리가 고용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플레이션 없고 물가가 낮으면은 실업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 고용이 부족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쓰는 정책이 뭐가 있느냐? 정부가 쓰는 정책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돈을 많이 풀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풉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떠냐? 두 번째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해요.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가 돈을 쓰나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많이 발행하나 비슷한 것 같지만 동일한 것 같지만 창구가 달라요. 정부는 어디서 돈을 쓰느냐?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통화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상충관계이기 때문에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쓸 때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경제학 첫 시간인데 저는 쉽게 얘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각오하고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경제학에서는 이 마술 피리 같은 겁니다. 완전히 매직 같은 거예요. 소비자하고 공급자의 뜻이 목적이 처음에는 모두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만나서 균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제학자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도시를 폭격하는 것보다도 도시를 더 폐허화시킨다.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